BTV 이동진의 파이학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처음 인사말을 드리게 되네요. 오늘 주제 자체가 2025년 최고의 책들입니다. 바로 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사 오게 된 파이아키아에서 가장 적당한 공간이 어딜까를 물색하다가 촬영팀과의 협의 끝에 이 공간을 드디어 선택했습니다. 파이아키아에 보통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제랑 너무 잘 맞아서 이 공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읽었던 그런 책들을 저희가 매달 이달의 베스트북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었죠. 그것이 한 해 결산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달의 책을 일반적으로 고를 때 2개월, 늦어도 한 3개월 사이에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최고의 책들을 꼽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책을 완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보게 되거나 하는 책들이 연말에 가서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책들도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제나 했던 것처럼 올해 최고의 소설 3권을 꼽았고요. 또 올해 최고의 비소설 3권을 꼽아서 모두 6권의 책을 올해의 책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읽었던 한국 소설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예소연 작가라든지 성현아 작가의 소설 혹은 뭐 이기호 작가라든지 아니면 오한기 작가의 소설들을 무척이나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베스트는 바로 이 김혜란 작가의 작품집 안녕이라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어는 모두 7편의 단편이 담겨져 있는 그런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이죠. 김혜란 작가의 장편들도 참 좋아하지만 특히 전 단편들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오랜 세월 따라 읽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김혜란 작가의 소설을 함께 읽어온 것도 벌써 한 2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게 된 지난 몇 년간의 그 단편들을 모은 이 안녕이라 그랬어까지 읽게 되니까 김혜란 작가의 소설은 특히나 한국 사회 그 사회의 어떤 변화 같은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작가 자신의 변화도 소설 속에 녹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눈앞에서 그 시절을 함께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각별한 감각을 독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 소설 1집이 더더군다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건데요. 작가가 어딘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7편의 소설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화두가 있다면 돈과 이웃이라는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텐데요. 돈과 이웃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소설들이 파고드는 어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무척이나 흥미롭게 때로는 슬프게 혹은 처연하게 읽어내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 7편의 그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은 예를 들면 부동산에 관한 문제들, 집을 이사를 간다던가 혹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셜미디어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심지어는 창업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소설들을 다 읽고 난 최초의 감상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김혜란 작가의 대답 같은 어떤 그런 소설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한 김혜란 작가의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재적인 측면 혹은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설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소설은 바로 좋은 이웃이라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이 단편 소설 속의 주인공 부부는 그 주거 공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게 되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게 되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선 그 집을 내어주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윗집에 이사온 이제 갓 결혼한 것 같은 신혼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니까 좀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붙이게 되냐면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이제 화두처럼 남아서 이 소설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그런 문장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과연 좋은 이웃이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좋은 이웃인가? 뭐 이런 식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주인공은 이 독서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적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아끼는 어떤 제자 같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무척이나 잘 따르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독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무척이나 고마워하면서 교습비를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습비를 올려받지 않고 이전의 금액 그대로 받는 것을 고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입장이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등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처지나 또 전세로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의 상황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정말 교사로서 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관계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교사와 학생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머니로부터 그 집에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사를 가게 되는 아파트는 전세가 아니라 자가를 사서 이주를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미묘한 어떤 마음의 파장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소설의 끝부분에 이르면 바로 그 유명한 조세희 작가의 70년대의 걸작 소설, 대표적인 한국 소설이겠죠. 난장이 가서 어울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인용이 되면서 주인공이 그 구절들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독자로서 그
장면을 읽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제 자신이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희 작가의 그 유명한 소설이 나왔던 것은 1970년대인데 그로부터 이 김연한 작가의 좋은 이웃이라는 이 단편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한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겠죠. 과연 그 50여 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무척이나 무겁게 그 소설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소설집의 전체적인 화두 같은 것을 그대로 담아낸 소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좋은 이웃이라는 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7편의 소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울림이 깊었던 소설을 하나만 꼽으라면 표제작인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소설을 꼽고 싶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이 소설은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어떤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성은 남성과 헤어지고 나서 또 어머니가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서 중병을 몇 년 동안 간병을 하느라고 또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직장도 잃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연인과 어머니까지 떠나보게 되어서 혼자 남게 된 그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교습자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배우게 되는 사람은 캐나다의 60대 남자인 것인데요. 근데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떠듬떠듬 영어를 통해서 계속 교습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 속에서 밑그림으로 담겨 있는 것은 오래전 그 남자친구와 나누었던 대화의 한 구절이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남자친구가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게 Love Hurts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Love Hurts라는 노래 속에서 I'm Young이라는 영어 가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한국말처럼 듣습니다. 그래서 I'm Young을 안녕이라고 들어서 지금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말로 안녕이라는 가사를 끼워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그것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느 하루의 풍경 같은 것이 밑그림처럼 깔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에피소드의 연장선상에서 안녕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것처럼 안녕이라고 이야기하면 반가움을 표시하는 인사가 될 수도 있지만 헤어지는 순간에 안녕이라는 말을 비장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별의 전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교습자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은 알 수 있니?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은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어 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교습자와 주인공인 여성 사이에서 어떤 인간적인 교류 같은 것이 싹트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미미하면서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끝내 듣지 못했던 안녕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하나의 풍경 혹은 하나의 숙고로 사실상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의 다른 소설들도 그렇지만 특히 안녕이라 그랬어를 읽고 나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인공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독자조차도 이 몸속에 마치 이렇게 피부 깊숙이 어떤 처연한 슬픔 같은 것이 배이는 느낌, 씻어도 잘 씻어나지지 않을 것 같은 긴 여운이 남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7편의 굉장히 뛰어난 김연한 작가의 단편 소설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안녕이라 그랬어를 베스트 3 중에 한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설 분야 베스트 3 중에서 물론 순서는 따로 없는데요. 두 번째 소설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그녀를 지키다라는 프랑스 소설입니다.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이달의 베스트북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그야말로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어떤 장대한 이야기, 유장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잘 맞는 정말 고전적인 필치와 어떤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일대 서사시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외소증을 갖고 태어난 한 예술가가 있고요. 그 예술가의 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어떤 또 다른 여성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수십 년의 이야기를 파헤치는 그러면서 한 예술가의 삶을 600페이지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장대하게 그려내는 그런 탁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베스트북 소설 부분 세 번째 작품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스즈키 유이의 소설이죠.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관해서도 바로 저희가 최근에 이달의 베스트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서 별도의 컨텐츠를 통해서 더 자세히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설에서 놀라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녀를 지키다에서 놀라운 부분하고 정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량으로도 굉장히 짧고요. 상대적으로도 작은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깊숙하게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하게 펼쳐내는 그런 짤막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의 설정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 동문학자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이탈리아 식당에 가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주는 그 홍차를 마시게 되는데 그 홍차 티백에 적혀 있었던 어떤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시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괴테의 말로 인용이 된 어떤 멋진 문장이 적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은 동문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괴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말이 진짜 괴테의 말인가를 탐구하는 과정이 이 소설의 스토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소설이 재미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괴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제목까지 있게 되니까 괴테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소설가가 쓴 일종의 팬레터에 가까운 그런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인용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과시로 승부할 것 같은 그런 소설이 아닐까라는 선입견을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소설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어떤 말의 기원과 혹은 말의 맥락을 따라가는 매우 지적인 모험 활극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 소설은 한편에 또 좋은 가족 소설로 읽히기도 합니다. 무척이나 산뜻하면서도 굉장히 정갈하면서도 보고 나면 기분 좋게 끝나는 그런 멋진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의 베스트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3편의 소설을, 더군다나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문학 전집들로만 꽉 차서 이 방을 꾸몄는데요.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주제랑 잘 맞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또 다른 또 자뻑이 생기게 됩니다. 해밀 없이 숨쉬기 가능? 태양을 그냥 쳐다보는 게 가능? 비다샵은 처음이야? 비다샵에서는 인터넷 가입도 가능. 비더샵? 인터넷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매달 2,200원 추가 할인 가능. 온라인 전용 할인. 사은품 대신 매달 14,300원 요금 할인 가능. 바로 할인.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설치 가능. 365 설치. 24시간 언제나 전화 없이 셀프로 쉽게 가입 가능. 바로 가입. 3년 약정은 너무 길지? 부담 없는 1년 약정 가능. 2030 다이렉트. 늦은 밤 9시에도 전문 상담사와 가입 상담 가능. 야간 상담. 외계인도 가입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비더샵 가능? SK 브로드밴드. 자, 이제는 비소설 부분입니다. 책들을 흔히 이 분야를 나누게 될 때 픽션과 넌픽션, 그러니까 소설과 비소설로 나누어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 관례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소설과 비소설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 중에 중심은 소설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뭉뚱그려서 그 여집합을 비소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문학의 영역이 독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년 중에 읽는 책들을 보면 소설보다는 소설이 아닌 책들을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책들 봐도 실제로 소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또 비문학 혹은 소설과 또 다른 비소설이라는 것의 어떤 그 차이가 워낙 현격하게 있기 때문에 양자를 나누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자, 올해 제가 읽었던 굉장히 많은 비소설 책 중에서 이전에 소개하지 않았던 그런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영민 교수의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김영민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야 널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죠. 또 정치학자이기도 한데요. 김만민 교수의 글들을 무척이나 흥미를 느끼면서 따라 읽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아마 다른 분들하고 제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7년 전, 8년 전쯤 어떤 신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칼럼이 있었고요. 추석에 관련된 어떤 칼럼이었었죠. 그 칼럼을 읽고 또 김영민 씨가 썼던 첫 번째 책, 아침이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을 읽게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 책 한국이란 무엇인가까지 모두 3권의 김영민 씨의 책을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영민 교수의 책들은 하나같이 굉장한 어떤 재치와 어떻게 보면 냉소에 가까운 유머와 그러면서도 위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문필가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위트라는 건 약간 좀 차가운 맛이 있어야 훨씬 더 제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김영민 씨의 어떤 문장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면 호어 못지않게 불어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엇갈리는 그런 견해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호 쪽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올해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읽는 맛을 제대로 주게 되는 어떤 그런 개성 넘치는 문체, 또 이제 의표를 찌르는 어떤 생각 같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주기도 하고 신선하게 자극하기도 하는 그런 글들을 무척이나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를 던지고 있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책은 김영민 교수의 또 다른 칼럼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고 한국의 과거, 한국의 현재, 한국의 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된 그런 책은 아니고요. 저널을 통해서 장기간 연재했던 그런 글들을 모으고 또 그것을 손보고 또 이제 확대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들 혹은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화두 속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은 칼럼집일 텐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한번 물어야 될 그런 화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바로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격동 속을 이제 헤쳐오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1년간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듯이. 근데 그 속에서 한국 사회가 보여준 수많은 모습들은 굉장히 불가해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진단한다던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한국인들의 시선 자체가 어떤 언어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이한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묻는, 그러면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소박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당 정치 속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구일 것인가 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한국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의 토대에서 이 책의 첫 글부터 굉장히 강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바로 홍익인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단군 신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삼국유사 혹은 제왕운기 같은 13세기 저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13세기의 어떤 한국의 정치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말로 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세기는 한국에서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일 텐데, 그 시기는 이제 몽골과 고려가 오랜 전쟁을 끝내서 고려가 몽골에 대해서 이제 사대 관계를 맺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어떤 용어가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굉장히 흥미로운 글의 마지막을 굉장히 강렬한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그것은 단군 신화는 제국을 의식한 정치 신학이다라는 문장입니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어떤 그런 결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군 신화로부터 한국의 과거 사대들을 쭉 다루게 되는 일부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게 됩니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민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같은 것들도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거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지만 이 책에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민 교수는 사실 이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글들을 많이 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만 하더라도 브루탈리스트 같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해탄적 일천 같은 에드워드 양의 영화라든지 혹은 뭐 졸업 같은 영화, 서울의 봄 같은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글도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술 작품들을 다룰 때조차도 그것 자체가 한국 사회를 대비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글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OTT 같은 것을 가입하게 될 때는 가입은 쉬운데 해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런 어떤 절차에서 한국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되비쳐서 본다든지, 아니면 저자의 경우에 굉장히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던 불쾌한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어떤 국제학술 대회에 패널로서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예 통보하는 어떤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이죠. 패널로 나가겠다고 오케이를 한 적이 없는데 패널로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메일을 보내라는 식으로 그 첨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김명민 교수는 그 자체로 한국 근대화의 기본적인 모순 같은 것이 그대로 이 사건에도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북 안동에 있는 6.25랜드를 방문했을 때였던 그런 체험기까지 다양한 글들,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어떤 칼럼들이 이 책에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소박한 첫걸음으로서 이 책이 놓였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국 사상사라는 책을 언젠가는 쓰고 싶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책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새로운 언어의 발명의 마지막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김영민 교수가 쓰게 되는 한국 사상사라는 책을 머지않은 미래에 꼭 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독자로서 또 갖게 됩니다. 베스트 3 두 번째 책으로 제가 고른 것은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잘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처음 7페이지만 읽어도 와, 정말 대단한 글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미국의 알래스카로 한 달 동안 순록 사냥을 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민조로 가서 이제 순록 사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널리스트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야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계절적인 변화라든지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난관들을 뚫고 순록 사냥에 성공하는 과정들을 장대하게 그려낸 그런 책입니다. 대부분이 도시인으로서 또 한정된 공간 속에서 굉장히 이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어떤 훌륭한 모험담을 담아낸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로서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죠. 단순히 본인의 경험들을 흥미롭게 소설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책일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설해 줄 수 있는 학술적인 다양한 연구들을 곁들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19세기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제임스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적재적소에서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데니얼 리버먼처럼 살아있는 그런 학자들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의 사냥 체험에 관해서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견해들이라면 대담을 통해서 직접 청취해서 그 이야기들을 책 속에 녹여놓는 형태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체적인 그 저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특수한 경험을 예를 들면 뇌과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혹은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확장시켜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런 어떤 지적인 만족감을 주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쓰인 하나의 모험담, 체험기를 읽는 즐거움까지 주는 그런 뛰어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책도 이달의 베스트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관련 컨텐츠를 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넣고 싶은 책은 파리드 자카리아가 쓴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또 퇴보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도 이달의 베스트북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지난 500여 년간의 역사인 것인데요. 이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세계화라는 어떤 핵심적인 화두를 통해서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서 읽어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을 화두로 삼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인데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하나는 개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폐쇄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관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순환하기도 하면서 지난 500년간 인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또렷한 하나의 역사를 보아내는 시각을 통해서 지난 5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혁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세기의 네덜란드 혁명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혁명 혹은 미국 혁명까지 과거의 역사로 다루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 2020년대 지금 이 시기를 사실상 거대한 변화, 급격한 변화가 있는 혁명의 시기로 명명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보혁명이나 정체성 혁명 같은 그런 현대 혁명들을 역시 일별해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저자의 어떤 또렷한 관에 토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또렷한 관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흥미로운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6권